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룹 BTS, 오징어 게임, 그리고 영화 기생충까지 이름만 들어도 어떤 이야기 하시려는지 아시겠죠? K-콘텐츠는 이제 전 세계 시장으로 퍼지면서 한류 문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도약들은 제도와 기술의 발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류와 K-콘텐츠에 대해서 13년 넘게 경제적 분석을 해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김윤지 수석연구원님과 한류의 성공 공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문화산업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계속 해오셨다는 게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일단 산업을 경제적으로 분석한다는 게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연구하는 게 한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K-팝과 K-드라마가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되니까 이제 성공을 할 때마다 많이 나오는 말이 이 성공에 의한 경제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과거에는 큰 성공이면 1조 원 이상 효과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그 추정 방법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기관이 수출을 담당하는 기관이기도 해서 그 한류 수출의 소비재 수출 견인 효과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또 한 축으로는 단순히 이제 경제 효과뿐만이 아니라 그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중요한가, 어떤 환경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성공하면 이제 내용에 대해서 많이들 미디어 학자들이 연구를 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보다는 그 산업이 발전하게 된 환경, 뭐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컨텐츠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스토리가 궁금하거나 이게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떴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는데 그거 말고 그 주변의 환경들에 대해서 좀 보시게 되신 거네요. 그런데 이제 이 한류라는 이야기가요. 사실은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사마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겨울연가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지를 일단 좀 궁금한 지점이 있어요. 예, 그 한류라는 단어는 사실 한자어잖아요. 네. 그래서 한류, 인류, 화류 이래서 이런 단어가 동아시아에서 쓰인 건 좀 한참 됐어요. 근데 한참 됐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이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거는 보통 저희가 1997년에 그 우리나라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그러니까 중국 CCTV에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대바리, 대바리 아빠 나오는 아빠, 그 드라마가 이제 1997년에 중국에서 방영이 되는데 전국 시청률 한 15%까지 나올 정도로 큰 성공을, 그렇죠. 전국 시청률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 언론에서 한류가 왔다. 이제 이런 식의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부터 한류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많이 쓰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사랑이 뭐길래부터 한류가 시작되었다라는 식의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점을 찍어서 시작한 한류. 그럼 돈 얘기 먼저 해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이 한류라고 하는 K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잘 나가게 되면 얼마나 이게 파급 효과가 이제 딱 수치적으로 있는지 그게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사람들이 생각하면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이제 이게 궁금하긴 한데 사실은 이제까지 한류가 수출이 될 때 수출액 자체만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수출액 말고도 사실은 문화 수출이기 때문에 이외의 효과까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작업도 사실은 한류 수출액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을 때 이거로 인해서 소비재가 견인되는 효과가 있는가, 소비재 수출이 견인되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류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대해서 되게 호감도를 느끼면 어떤 물건을 살 때, 모든 물건은 아니겠지만 어떤 취향이 가미된 소비재들, 예를 들어서 음식, 요즘 가공식품이나 화장품, 뭐 의류, 뭐 휴대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나 한국 제품이 좋아. 이렇게 선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재들이 수출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했는데 저희가 2012년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 한 연구에서는 소비재 그 한류 수출이 한 1억 불 이상 증가할 때 소비재 수출이 한 2배 이상 더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한류 수출도 중요하지만 한류 수출이 그 외에 부가적인 경제 효과를 더 크게 향상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컨텐츠가 뜨게 되면 관련해서 그 소비재들의 수출이 2배 이상 그 한류 수출액의 2배 정도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있는 이제 거죠. 오징어 게임이 사실 뜨면서 달고나가 열풍이 굉장히 있었고, 열풍이 있었고 한국 화장품들이 굉장히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한국 드라마의 역할이 되게 컸고 특히 최근에는 가공식품 수출 되게 많이 났어요. 라면, 소주
이런 것들 많이 치맥 라면 하면 또 영화 예, 기생충에서 예. 치킨도 네, 많이 네. 먹고 이런 것들은 확실히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할 수 네, 있죠. 그렇게 이제 이 컨텐츠 자체 말고 파급적으로 2차 효과까지 네.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이런 문화산업. 네. 현재 지금 상황을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화산업 하면 크게 카테고리가 K 컨텐츠라고 하면요. 드라마, 그리고 K-팝, 영화 정도로 네. 일단 크게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발전 상태에 있다,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세 산업이 뭐 지금 가장 정점을 이루고 있다라고 네. 해도 뭐 부족하지 않을 네. 정도인데요. 사실은 그 K-팝 같은 경우는 뭐 90년대부터 생기기 시작했지만 이 산업들 모두 이제 기술 환경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그 변곡점을 가지고 발달하게 네. 됐어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아시아까지는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됐었어요. 아시아까지는 많이 보급이 되는데 이게 방송 전파를 통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특정한 시청자들이 일정한 시간대에 딱 모여 있지 않으면 수출하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편성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쵸, 예. 어떤 드라마가 수목 10시에 들어가느냐 이런 게 예, 예, 중요했고 그게 전 세계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가에 팔려면 네. 그 시간대에 어느 정도 시청자가 확보가 돼야만 수출을 할 수 있는 건데 아직 한국의 드라마들이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던 거죠. 아시아까지는 가능했는데 예를 들어서 네. 북미나 중남미까지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깨트리게 된 게 각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각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이 돼요. 그러면 우리도 초고속 인터넷 보급이 되면 가장 먼저 한 게 드라마 다운로드 받고 네. 영화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의 드라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가정에서 다운로드를 받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한국의 드라마는 사실 초고속 인터넷이 확산이 되면서 전면적으로 더 확대가 됐고요. 네. 사실 자막 문제 때문에 그게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드라마들은 다 자막이 붙어야 되는데 특정한 플랫폼에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자막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의 드라마들이 굉장히 확산이 됐고 이게 이제 2010년대 중반 되면 이제 넷플릭스와 같은 OTT들이 네. 등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수출은 훨씬 더 쉬워진 거고요. 그런데 그 초고속 인터넷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실은 그때는 어떤 그 어둠의 경로라고 하는 그쵸. 그 경로들을 네. 통해서 드라마를 다운을 받다 보니 이걸 돈 내고 사는 사람들이 없어서 네. 투자한 만큼 걷어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많은 회의들에 모여서 우리가 저작권 보호를 못해서 이게 수익화되지 못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류 드라마를 네.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사실 그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한류 드라마의 기반이 지금 넓어졌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많이 본 거죠. 많이 보았다. 네, 네. 그때 많이 봤기 때문에 어. 최근에 넷플릭스나 이런 OTT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내고 볼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으로 치면 무료로 앱을 이용해봤는데 이게 네. 너무 재밌고 편해. 네. 그래서 이제 돈 내고도 보기 네,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도 보통 판매하기 전에 일단 무료로 배포를 한 다음에 네. 어느 정도 수익화를 하는 것처럼 지금은 사실은 그래서 수익화로 나가야 되는 네. 단계예요. 근데 이제 지금 유통의 경로가 글로벌 유통사를 많이 통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유통 수익까지 다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하여간에 그때와는 좀 다른 네. 환경이 된 거고요. K-팝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이 아시아에서는 좋아했기는 했는데 확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유튜브, 소셜미디어의 확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돌들의 댄스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공유를 했고 네. 사실은 2012년 싸이의 성공, 강남 스타일. 네. 싸이의 성공은 정말 유튜브가 없었으면 상상하기 힘든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도 많은 우리나라 가수들의 그 뮤직비디오들을 공유되면서 유튜브와 같은 그런 소셜미디어, 인터넷의 확산이 K-팝 성장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한류의 성장에는 이 기술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또 이제 반문을 드리자면 유튜브에서 이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떴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싸이는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뜬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뤄내지는 못했거든요. 이어가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좀 문제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화라는 네. 게 중요한 게 이게 산업화가 되지 않았다면 한 가수가 뜨고 그 다음이 성공이 안 나오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축적돼서 그 아이돌 음악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싸이가 성공이 끝났을 때
바로 다음 K-팝 스타들한테 주목되기 시작한 거죠. 아. 한국에 K-팝이라는 게 있어. 네. 다른 가수들 이런 가수들도 있어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네. 더 확산이 된 거죠. 사실 싸이 이후에 K-팝에 대한 주목도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저렇게 이상한 가수도 있지만 네. 다른 가수들도 있네. 이런 스타일도 있네라는 거 이렇게 소개가 되기 시작하기 네.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산업화가 됐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계속 다음 가수들이 나올 수 있는 그 순번이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싸이가 매기 역할을 그쵸. 한 거라고. 딱 물꼬를 약간 물꼬를, 튼 튼 역할을 한 역할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의 그러면 BTS가 전 세계적으로 아미라는 큰 팬덤을 형성하면서 인기를 얻게 된 거는 싸이가 어느 정도 역할을 네, 한 게 역할을 분명히 했다. 있고요. 네. 근데 또 BTS의 성공은 또 조금 다른 게 BTS의 성공은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초반에 이분들이 사실 3대 기획사 출신이 아니어서 네. 초반에 어려움이 되게 많아서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브이로그도 많이 찍고 유튜브도 되게 많이 찍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외 팬들이 먼저 알아봤어요. 3대 기획사라고 하면 그 당시에 SM, JYP, YG 이런 그쵸. 대형 네, 기획사. 대형 기획사 출신이 아니어서 네.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여러 가지로 이제 활동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해외에 먼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팬들이 이제 팬들의 힘으로 이 스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네. 식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이건 또 좀 새로운 판이긴 한데 물론 여기에도 유튜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네. BTS 성공에서는 사실은 팬덤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 약간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셜미디어의 발달이 기반이 되어서 그 팬덤들도 활동을 하려고 하면 그런 환경적인 그쵸. 것들이 마련이 돼야 그쵸, 되는데 그게 소셜미디어였고 이제 싸이의 성공이 BTS를 알렸고 팬들이 키웠다 이렇게 좀 정리를 그렇죠. 하면 되겠네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아시아권으로 진출하기까지도 우리나라 그 콘텐츠들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투자를 받아야지만 드라마도 그 아시아로라도 진출할 수 있고 K-팝도 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던 거잖아요. 네. 어떤 투자를 통해서 혹은 어떤 경제적인 변곡점을 통해서 아시아로 진출을 하게 됐나요?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90년대 초반에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굉장히 그 창작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드라마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때부터 해외에 막 팔기 시작한 건 네. 아니었거든요. 근데 김영삼 정부 이후에 이제 그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수출을 좀 해보자라고 이제 방송국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드라마를 수출하면 좋겠는데 이제 방법이 없어서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그 상사 출신들 우리 유명한 뭐 삼성물산이나 네. 대우, LG 상사 이런 상사맨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이제 영입을 해서 방송국으로요? 방송국에서 그런 분들을 한두 분씩 이제 채용을 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비디오 테이프 들고 어디든 가서 팔아라 해서 이제 아시아로 가서 이제 이분들이 네. 팔기 시작하는 거죠. 영업을 뛰셨네요. 네, 그렇죠. 직접 비디오 테이프 네. 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뚫은 게 97년에 사랑의 모길래이기도 하고 여러 개의 드라마들을 팔고 있는 중이었는데 사실은 1997년에 우리나라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IMF 네. 금융위기가 오면서 아시아 전반적으로 다 환율 위기를 겪게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일본 드라마를 사실 제일 많이 수입해서 보고 있었는데 비싸진 거죠. 일본 드라마 비싸지니까 대신 조금 싸지만 비슷한 수준의 드라마 없을까 봤더니 한국 드라마가 가격이 한 일본 드라마의 10분의 1, 20분의 1 수준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격 경쟁력이 있었군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선 사실 그때 수출해서 돈을 벌고자 한 거다보다는 약간 보급 차원에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드라마들을 이제 대만 등지에서 이렇게 네. 수입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IMF 금융위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드라마 수출의 어떤 계기가 된 그때 이제 아시아 전반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드라마들을 이제 일본 드라마 대체제로 네. 수입하기 시작했던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문화산업계에서는 그 IMF라고 하는 굉장히 큰 위기가 조금 기회가 된 그렇죠. 시점이었네요.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하죠. 그리고 특히 IMF 이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문화산업 지원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으셨고 네. 그러면서 이제 벤처 투자 활성화, 뭐 코스닥 시장 활성화 하잖아요. 이때 이제 문화산업에도 투자를 하면 벤처 투자랑 똑같은 혜택을 주는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부터 벤처 투자 자본들이 이제 영화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게 그때 되죠. 영화가 좀 부흥되기 시작했나 보네요. 그래서 영화 산업은 사실 이때부터 그 벤처 자본이 들어오면서부터 네. 지금도 영화 보고 나서 이렇게 자막 올라갈 때면 네. 무슨 기술 투자 네. 투자자들 쭉 뜨잖아요. 지금도 그 벤처 투자자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신 네.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민간
자본이 들어오게 된 것도 IMF 금융 위기 이후 문화산업 지원책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그 드라마나 K-팝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이 영화라고 하는 건 워낙 큰 자본이 필요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부의 지원책과 그래서 벤처 투자자들의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영화 산업이 좀 발전을 한 거네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사실 여러 가지 문화산업 지원 정책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 투자가 흘러갈 수 있게 해준 게 크고, 두 번째는 약간 거버넌스의 원칙, 그러니까 문화산업 지원의 거버넌스 원칙을 좀 확립한다는 게 중요한데, 이때 등장하는 게 팔길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팔길이 원칙이요. 그러니까 팔길이만큼 딱 거리를 둔다는 건데 산업을 지원하려면 사실은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영화는 지원하고 어떤 영화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걸 관료들이 직접 선별을 한다는 게 사실 좀 불합리하죠.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했고, 그래서 팔길이 원칙이라는 게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인데, 다른 이제 지원 기관을 따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지원 기관만 지원을 하고 선별이나 지원은 이 지원 기관에서 직접 알아서 하도록.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같은 얘기가 나왔을 때 문화산업계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은 것도, 원래 문화산업은 이런 식으로 지원하기로 우리가 원칙을 잡았다. 근데 이걸 훼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약간 거부감이 크죠.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산업에는 이제 창의력과 뭐 창작이 중요하다 보니 그런 문화산업의 특성을 좀 잘 파악한 제도가 또 지원이 됐던 거네요. 그러면서 영화 산업이 컸고, 제 기억으로는 멀티플렉스 극장들도 그쯤에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대기업의 투자도 이루어지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 IMF 이전에 사실은 대기업들이 영화를 많이 투자하려고 들어왔었어요. 근데 아직 IMF를 계기로 다 철수를 해요. 이 기업들이 이제 구조조정들 많이 할 때니까. 근데 몇 개의 기업만 남았는데, 이때 남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뭐 CJ, 오리온, 롯데 이런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은 무슨 특징이 있었냐면 멀티플렉스 극장을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멀티플렉스가 한 99년, 2000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생기게 되는데, 이 기업들은 이제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통해서 영화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보니까 같이 공급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래서 벤처 투자자들의 자본, 이분들의 공급 능력, 그리고 영화 기획자들의 기획의 힘, 이렇게 셋이 맞아 떨어지면서 영화 산업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전에 그 극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간판이 하나 있고 거기에 그 그림 같은 거 그려서 달고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제 여러 영화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멀티플렉스는 대기업이 또 들어가게 된 것이군요. 그러면 이게 지금 멀티플렉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OTT 넷플릭스라든가 뭐 이런 OTT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반면에 멀티플렉스는 영화관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쭉 그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활로를 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요. 영화의 경우는 사실 그 코로나 위기가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사실은 상영 자체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영을 못하면 상영만 못하는 게 아니라 제작 투자까지 다 한꺼번에 한 2, 3년 중단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 휴지기 동안 그냥 쉰 것만이 아니라 이 휴지기 동안 또 OTT라는 강력한 대체제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는 영화관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OTT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습관이 이제 형성이 됐어요. 이걸 다시 되돌리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은 건데, 완전히 과거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OTT와 영화관이라고 하면 이 두 군데에서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될 것인가가 이제 정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TT에서 보는 콘텐츠가 있고, 이건 꼭 영화관에서 가서 봐야 되는 콘텐츠가 있고, 이런 식의 이제 구분이 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영화관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뭐 대형화된다든가 스크린이 커진다든가 편안함을 준다든가, 콘텐츠도 거기에 맞춰서 꼭 이건 영화관에서 봐야만 해, 시각적인 어떤 효과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재편이 될 것 같고요. 활로는 이제 최근에 보니까 축구 경기도 영화관에서 축구 경기를 하기도 하고 콘서트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관을 조금 다 활용하기도 하죠. 그런 것도 있고, 헐리우드 같은 데서는 사실은 약간 방향을 잡은 게 아주 시각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들만 큰 영화를 만든다. 그리고 아니면
프랜차이즈 영화라고 해서 계속 시리즈물로 계속 낼 수 있는 거. 시리즈 5, 6, 7, 8, 9까지 막 가잖아요. 네, 그런 거. 네. 히어로물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드는 이유가 이게 이제 영화관에 잘 맞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갈까 생각해 보면 딱 우리하고는 맞는 전략은 아니긴 네. 해요. 우리는 이제까지 천만 영화들을 만드는 걸 보면 꼭 그런 영화들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시대 정신을 잘 담은 영화들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한 2, 3년 동안은 영화관에서 봐야 할 영화는 무엇인가에 네. 대해 좀 정리해가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영화적인 측면에서는 그 영화가 또 투자를 많이 받는 것이 또 문화적인 산업, 문화산업적인 부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서요. 사실은 네. 문화산업 전반에 있어서 투자의 중심은 영화예요. 이제까지 보면 사실은 K-팝은 기획사에서 하지만 투자는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조달을 한 경우가 많아서 네. 자본을 일반 투자자들이 그냥 들어가는 경우는 네. 많지 않았고요. 드라마의 경우는 방송사의 자본 또는 OTT의 자본으로 이제까지 제작을 많이 해와서 또 여기에도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영화는 사실 문화산업의 투자의 중심이죠. 아까 네. 벤처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고 영화 투자하시는 분들이 뮤지컬도 투자하시고 애니메이션도 투자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영화가 잘 되면 그쪽까지 파급 효과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만약 영화 투자가 중심인데 여기가 이제 무너지게 네. 되면 문화산업 전반 투자가 조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영화산업 투자가 굉장히 잘 살아나는 게 좀 중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OTT가 이제 국내 OTT가 많이 어렵다 이제 얘기 많이 나오는데 OTT 드라마에도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OTT 드라마에 대해서도 좀 어떤 부분에 우려점을 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최근에 이제 OTT, 글로벌 OTT, 넷플릭스, 디즈니 같은 걸 통해서 우리 드라마들이 많이 제작이 되고 있어서 네, 잘 됐잖아요. 잘 또. 되고 네. 그래서 해외에도 굉장히 잘 소개가 되고 사실 국가별로 수출하는 게 되게 힘든 산업인데 OTT에 한 군데만 팔면 쫙 보급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되게 유리한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이게 독과점이 이쪽에 흐르게 되면 네. 국내에서는 이미 벌써 경쟁이 너무 힘들어서 제작비 상승을 힘들어하거든요. 그럼 국내 OTT들이 그럼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국내 제작 기반은 좀 줄어들게 돼요. 제작 편수도 좀 네.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국내 OTT들이 좀 건전하게 살아남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되려면 이제 제작비 부담이 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 투자자들이 좀 들어가서 같이 만들고 해외 다른 OTT들에 좀 판매하고 네. 이런 형태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기술의 발전과 맞닿아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AI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서 AI가 소설도 써주고 대본도 써주고 이런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굉장히 재밌었다. 네. 재밌다. 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K 콘텐츠들도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 고만고만해서는 이제 살아남기는 어려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쭉 분석을 해온 전문가시니까 어떤 생존 전략을 가지고 좀 임해야 될까 하는 고민도 되거든요. AI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고민이 많아요. 지금 최근에 헐리우드 제작 현장에서 파업이 되게 오래 벌어졌는데 그 이슈 중에 하나가 AI로 제작을 하게 될 경우 뭐 단역 배우들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한 명만 찍어서 100명 만들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파업도 되게 오래 할 정도로 이제 제작 현장에 분명히 AI는 많이 보급이 될 건데 저는 분명히 창작자들을 도와주고 제작비를 줄여주는 차원에서는 AI가 분명히 효율적일 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본도 만들고 이야기도 만들면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나 영화들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는 헐리우드에서도 만들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들을 잘 만들어내는 능력이었거든요. 이걸 그러면 AI가 다 해줄 수 있을까? 네. 저는 도와줄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대체되기는 좀 힘들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걸 AI한테 주기 시작하면 그거 아니어도 이제 우리는 살아남기 힘들 정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헐리우드랑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만드는 게 우리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가야지 네. 여기가 되게 주도권을 내주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주려고 해도 이야기, 컨텐츠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럼 이제 분석을 쭉 해보신 결과 해외랑도 많이 비교를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그 한류, 그러니까 K 드라마라든가 K 팝이 뜨기 전에는 일본, 중국 이런 국가들의 것들, 홍콩 영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어떤 지점이 그들의 마음을 울렸고 또 전 세계로 확산을 시키는 내용이 됐을까요?
그 한류가 굉장히 성공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산업화를 이뤘다는 네. 건데 이 산업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자본이 계속 유입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면 사실 일본 문화는 한 90년대 중반까지는 아시아에서 가장 그 경쟁력 있는 네. 문화였는데 일본 문화의 대중문화의 특징은 내수 시장이 우리보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대중문화 산업이 내수 시장에 계속 갇혀 있는 모습을 가지고 네. 있었어요. 그래서 큰 자본이 투자되지도 않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갇혀버린 거죠. 그래서 약간의 90년대 이후에는 약간 정체되기 시작했고 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우리 홍콩 영화 되게 많이 봤는데 네. 이때만 해도 홍콩 영화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될 때였거든요. 근데 97년에 중국 반환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화 투자자들이 철수하게 돼요. 중국 영화에 투자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철수를 하게 되다 보니까 홍콩 영화도 자본이 끊기니까 영화 산업이 이제 네. 끝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유명한 감독, 배우들만 헐리우드로 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성공을 하게 된 건데 결국엔 자본이네요. 자본이 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시기예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새로운 자본이 유입이 되면서 산업화를 이루게 된 게 어떻게 보면 그 경쟁력을 이어받게 된 네.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끊임없이 유입이 될 수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래를 봤을 때 이 자본들이 쭉 뭐 소설도 보고 뭐 영화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고 또 예능 감독이 드라마를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콘텐츠가 흘러왔습니다. 이제 이 자본들이 문화 콘텐츠에서 어디로 향하게 될 거라고 좀 예측을 하시나요? 이제 한류 다 잘 되고 네. 있죠. 근데 최근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웹툰. 웹툰이요. 웹툰 네. 쪽으로 사실은 가장 이야기를 잘 쓰는 분들이 많이 지금 진입을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웹툰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우리나라 플랫폼이에요.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 우리 드라마 많이 만들었는데 해외 유통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수익을 다 얻지 못한다는 문제를 항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웹툰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우리나라 플랫폼들이다 보니까 네. 수익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측면도 있고요. 웹툰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긴 한데 누구나 들어가서 누구든 실력만 있으면 바로 뜰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를 쓸 수 있는 분들은 웹툰 쪽으로 바로 들어가셔서 네. 내가 실력만 좋으면 바로 성공할 수 네. 있고 또 웹 플랫폼에서 이렇게 작가와의 그 수익 배분 같은 룰도 괜찮아요. 네. 이야기를 잘 쓰시는 분들이 지금 다 글로 가는 그래서 이유가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무빙도 굉장히 디즈니 플러스에서 웹툰 기반으로 그쵸. 해서 잘 됐잖아요. 예, 예. 그것도 비슷한 거라고 그쵸.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웹툰이 워낙 좋은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이야기들을 이제 드라마화하기도 하고 영화화하기도 하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가장 핫하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분야는 웹툰 쪽이 아무래도 좀 성장세가 클 것이다 네.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쓰신 책의 제목 중에 이제 설계되지 않은 성공이라고 하는 문구가 되게 와닿았거든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서 이게 또 한순간에 훅 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긴 했어요. K 콘텐츠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본이 계속 유입이 되고 우리 인적 자원이 계속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우리 K 콘텐츠 한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